가을 저녁의 서늘한 기운이 골목을 타고 흐르던 그날, 서울 영등포 쪽방촌 2층 구석방에서 68세의 남자가 조용히 숨을 거뒀다. 방 한 칸, 겨우 2평 남짓한 공간, 낡은 이불 한 채와 플라스틱 옷장 하나, 그리고 먼지 쌓인 책 몇 권이 전부였던 그 방에서 김영달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홀로 마지막을 맞이했다. 첫 발견자는 옆방에 사는 70대 노인이었다. 사흘째 인기척이 없어 이상하게 여긴 그가 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없자 관리인을 불러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차가웠다. 아궁이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가을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이불 속에 웅크린 채 굳어버린 김영달의 얼굴은 고요했다. 고통의 흔적도 두려움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평온했다. 관리인은 옷장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찾았다.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색바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명함에는 김영달, 삼성공업사 격리과장이라는 직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30년도 더 된 명함이었다. 관리인은 주민등록증 뒷면에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리고 잠시 후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김영수 씨 맞으십니까? 영등포 쪽방촌 관리소인데요. 댁의 형님이신 김영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숨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김영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이 죽었다. 20해 넘게 거의 연락도 없이 지냈던 형.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형. 그가 쪽방촌에서 홀로 살다 홀로 죽었다는 사실이 김영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그 무게감이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틀 후 영등포 한 구석의 작은 장례식장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 김영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영달의 남동생 김영철과 여동생 김영숙, 넷뿐이었다. 영달에게 아내도 자식도 없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빈소는 쓸쓸했다. 조화 몇 송이와 영정사진 하나. 사진 속 영달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아마도 30대 초반쯤 찍었을 흑백 사진. 단정한 양복에 넥타이를 맨 그의 얼굴은 의외로 환했다. 형이 이렇게 사진 속에선 웃고 있었구나. 김영수가 중얼거렸다. 그의 기억 속 형은 늘 무표정했다. 가족 모임에 나와도 구석에 앉아 말없이 술만 마셨다. 조카들이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용돈 한 번 주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조카들도 점차 삼촌을 멀리했다. 구두쇠 삼촌, 인색한 사람. 그런 평판이 가족 사이에 은연중 자리 잡았다. 영철이 빈소 한쪽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열었다. 쪽방에서 가져온 유품이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해진 운동화 한 켤레, 플라스틱 안경테, 그리고 얇은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통장도, 인감도, 재산 목록 같은 건 없었다. 영철은 허탈한 표정으로 동생 영숙을 바라봤다. 형님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나 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혼자 사시더니 이렇게 쓸쓸하게 가시다니.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어. 그러나 그 말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미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사실 그들은 형 영달을 오래전부터 포기했다. 돈도 없고 가족에게 도움도 안 되고 고집만 세고 연락도 끊고 사는 형. 그런 사람에게 무슨 애정을 쏟을 수 있겠는가.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김영수는 쪽방촌 관리인에게서 받은 영달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오래된 폴더형 피처폰이었다. 화면을 켜자 배터리가 겨우 10% 남아 있었다. 수신함에는 스팸 문자 몇 통뿐. 발신 기록도 거의 없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하니 마지막 통화가 석 달 전이었다. 상대는 영등포구청 복지과였다. 형님은 정말 세상과 단절하고 사셨구나. 김영수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는 빈소 앞에서 깊게 고개 숙여 절을 올렸다. 김영수가 다가가 물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십니까?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우리은행 영등포 지점장 최상훈입니다. 고인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요? 김영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형이 은행과 무슨 인연이 있단 말인가? 통장 하나 제대로 없이 살던 사람이. 최상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 저희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혹시 유가족 분들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요. 계좌요? 형님이 돈을 남기셨단 말입니까? 김영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다. 영철과 영숙도 귀를 쫑긋 세웠다. 최상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그게 직접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내일 오전에 지점으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이 자리에선 어렵습니다. 내일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최상훈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남은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침묵 속에서 같은 생각이 오갔다. 형님이 돈을 숨겨뒀나? 얼마나 될까? 쪽방촌에 살면서 돈을 모았다면 꽤 될 텐데.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채 그들은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와 영철, 영숙은 우리은행 영등포 지점을 찾았다. 최상훈 지점장이 그들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최상훈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고인 김영달 씨의 계좌는 총 1개입니다.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 개설일은 1995년 3월 2일입니다.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최상훈은 서류를 펼쳤다. 현재 잔액은 0원입니다. 네, 세 남매는 동시에 되물었다. 최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0원입니다. 마지막 출금이 지난달 25일에 있었고 그 이후론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그럼 형님이 돈을 다 쓰신 겁니까? 아닙니다. 최상훈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건 지난 20년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유가족 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다. 두께가 상당했다. 적어도 200장은 넘어 보였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1995년 3월 2일자 입금 내역이 보였다. 500만 원. 그리고 그 밑으로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는 기록이 이어졌다. 김영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뭡니까? 형님 월급입니까? 아닙니다. 고인께서는 1992년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퇴직하셨습니다. 이 입금은 퇴직금과 개인 저축을 조금씩 입금하신 겁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쓴 겁니까? 최상훈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5년 3월 15일 첫 출금 내역이 나타났다. 200만 원.
수취인은 서울대학교. 김영수의 눈이 커졌다. 서울대학교요? 형님이 왜 서울대학교에 돈을 보냈습니까? 등록금입니다. 고인께서 매 학기마다 200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400만 원씩 송금하셨습니다. 누구 등록금입니까? 최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수취인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번과 학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5학번 경영학과. 김영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다. 95학번 경영학과. 그 학과는 자신의 아들 김민준이었다. 민준이는 1995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영수는 당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그런데 입학 직후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었다. 익명의 후원자가 민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영수는 그게 장학재단이나 동문회의 지원인 줄 알았다. 이게 형님이 보낸 거란 말입니까?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상우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1997년 3월. 또 다른 송금 내역이 나타났다. 이번엔 연세대학교. 수취인은 97학번 사회학과. 김영철의 딸 김수진이었다. 1999년 3월엔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영숙의 아들 박준혁. 2001년 3월엔 이화여대 영문학과. 역시 김영숙의 딸 박지은. 20해 동안 김영달은 4명의 조카들 등록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송금했다. 학기마다 정확히 200만 원, 1년에 400만 원, 4년 동안 1600만 원, 4명이면 총 6400만 원. 그것도 모두 익명으로. 김영수의 손이 떨렸다. 영철은 말을 잃었다. 영숙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최상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는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 조카분들의 등록금으로 송금하셨습니다. 한 명이 졸업하면 다음 조카의 입학 시기에 맞춰 다시 시작하셨고요. 20해 동안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형님은? 김영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최상훈이 대신 말했다. 고인께서는 스스로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시고 나머지를 모두 저축하셨습니다. 쪽방 월세가 20만 원이었고 생활비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사신 거죠. 그리고 50만 원은 반드시 저축하셨습니다. 형님의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퇴직 후엔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청소, 경비, 가리지 않으셨어요. 한 달 수입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일자리 구하기 힘드셨을 텐데도 끝까지 일하셨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형님은 우리 애들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사신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게 고인의 유일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영숙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빠,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최상우는 파일맨 뒤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건 고인께서 2001년에 작성해 저희 은행에 보관 요청하신 편지입니다. 사망 시 유가족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다. 김영수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영수, 영철, 영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아이들 학교를 보냈다. 민준이, 수진이, 준혁이, 지은이. 내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보냈다. 너희는 모르고 있었겠지.
나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너희가 미안해할 것 같았고, 그럼 내가 불편해질 것 같았다.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다. 돈 쓸 일도 없었다. 그냥 조금씩 모아서 조카들 학교나 보내주자고 생각했다. 너희가 힘들게 사는 걸 알았으니까. 특히 영수, 너는 인쇄소 운영하면서 빚도 많았잖아. 영철이 너도 공장 다니면서 애들 둘 키우느라 고생이었고, 영숙이 너는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영숙이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김영수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읽었다. 나는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냥 삼촌으로서 조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다. 애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내겐 기쁨이었다. 비록 내가 직접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론 늘 자랑스러웠다. 부디 이 일로 너희가 미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했다. 너희 가족들이 웃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잘들 살아라. 형, 오빠 영달. 편지가 끝났다. 상담실은 침묵에 잠겼다. 울음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다. 우리은행을 나선 김영수는 멍한 얼굴로 거리를 걸었다. 옆에서 영철과 영숙이 따라왔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엔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형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20해 동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을까? 김영수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지금 39살,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민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너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누가 냈는지 아니? 네. 그야 아버지가 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너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학교에서 연락 왔었잖아. 익명 후원자가 등록금 대준다고. 아, 그거요. 그때 아버지가 장학금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장학금이 아니었다. 김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큰아버지가 보낸 거였다. 내 등록금 4년치 전부. 1600만 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큰아버지요? 그 쪽방촌에 사시던. 그래, 내 큰아버지 김영달.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도 모르겠다. 아마 우리가 미안해할까봐 그랬나 보다.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기억 속 큰아버지는 희미했다. 어렸을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다. 명절 때 오셔도 구석에 앉아 계셨고 자신에게 말을 건 적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민주는 큰아버지를 무뚝뚝하고 관심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대학 4년을 책임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저 큰아버지한테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셨다. 일주일 전에. 뭐라고요? 장례식 끝났다. 어제 화장했어.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대학에 보내준 은인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쪽방촌에서 혼자. 아버지,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니다. 너 회사 있잖아. 괜찮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가슴 속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감사함, 미안함, 슬픔, 그리고 후회. 김영수는 전화를 끊고 쪽방촌으로 향했다. 형이 살았던 그 방을 다시 보고 싶었다. 영등포역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낡은 건물, 좁은 계단, 페인트 벗겨진 벽. 2층 끝방 앞에 섰을 때 김영수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여전히 쓸쓸했다. 햇빛 한 줄기가 창문으로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김영수는 방 한가운데 앉았다. 2평 남짓한 공간. 형은 이 좁은 곳에서 20해를 살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저녁이면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통장을 보며 조카들의 미래를 그렸을 것이다. 김영수는 옷장을 열었다. 옷은 5벌뿐이었다. 모두 낡았다. 색이 바랜 작업복, 해진 점퍼, 구멍난 양말.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다. 김영수는 공책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 형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2일 민준이 서울대 합격, 등록금 준비 시작. 그 밑으론 매달 수입과 지출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3월 15일 일당 25,000원, 라면 1,200원, 월세 20만원 납부, 저축 50만원, 4월 20일 일당 3만원, 밥 3,000원, 저축 50만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김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록하며 살았다. 1년, 2년, 3년. 공책은 총 5권이었다. 20해의 기록, 매일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를 저축했는지. 그리고 매 학기 등록금을 송금한 날엔 빨간 줄을 그어놨다. 민준이 1학년 1학기 등록금 완납. 수진이 2학년 2학기 등록금 완납. 김영수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형은 이렇게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가족들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절약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조카들을 사랑했는지.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김영수는 아들에게 공책을 건넸다. 이게 내 큰아버지의 일기다. 읽어봐라. 민준은 공책을 펼쳤다.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이 서울대 합격.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큰아버지의 기쁨이 느껴졌다. 민준은 페이지를 넘기며 큰아버지의 삶을 따라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하던 날들. 한겨울에도 경비 일을 보며 추위를 견디던 밤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저녁들. 그 모든 날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큰아버지. 민준은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김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도 몰랐다. 우리 모두 몰랐어. 민준은 공책을 다 읽은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아버지, 사촌들한테도 알려야 해요. 수진 누나, 준혁이 형, 지은이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연락하마. 김영수는 전화를 꺼내 영철에게 연락했다. 영철은 딸 수진에게 바로 알렸고 영숙도 아들 준혁과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저녁 4명의 조카들은 모두 쪽방촌으로 모였다. 그들은 큰아버지가 살았던 그 작은 방에 둘러앉아 공책을 돌려 읽었다. 수진은 38살.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보며 숨을 죽였다. 1997년 3월 10일 수진이 연세대 합격. 기쁘다. 영철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던지. 나도 마음이 벅차다. 수진의 기억 속 큰아버지는 거의 없었다. 어렸을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희미했다. 큰아버지는 늘 구석에 계셨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다. 그래서 수진은 큰아버지를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대학 4년을 책임졌다. 큰아버지가 이렇게 절 생각하고 계셨다니.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9년 5월 20일 수진이 과대표 됐다고 영철이가 전화했다.
대견하다. 내가 보낸 돈이 헛되지 않았구나. 수지는 그때를 떠올렸다. 대학교 2학년 때 과대표를 맡았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큰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다니.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아버지한테 들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혼자 기뻐하셨을 것이다. 준혁은 35살, 로펌 변호사였다. 그는 자신의 부분을 읽으며 고개를 떨궜다. 1999년 3월 5일, 준혁이 고려대 법학과 합격. 영숙이가 울면서 전화했다. 혼자 애 둘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나도 힘내야겠다. 준혁의 어머니 영숙은 남편을 일찍 여의었다. 준혁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그 후로 영숙은 혼자 아이 둘을 키웠다. 식당에서 일하고 야간 청소도 했다. 준혁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았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고려대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울었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런데 큰아버지도 그 뒤에서 함께 울고 계셨다니. 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 큰아버지도 기뻐하셨구나. 준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03년 2월 15일, 준혁이 사법고시 합격. 영숙이가 또 울면서 전화했다. 이제 다 컸구나. 내 역할도 이제 끝이다. 뿌듯하다. 준혁은 그때를 떠올렸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어머니께 전화드렸을 때 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우셨다. 그리고 다음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준혁아,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힘만은 아니야. 하늘이 도왔어. 그리고 누군가 우릴 지켜봐 주셨어. 당시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알겠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 아니다. 어머니도 몰랐을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고 느끼셨던 거다. 막내 지은은 33살, 출판사 편집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지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2001년 3월 3일, 지은이 이화여대 합격. 영숙이네 막내도 이제 대학생이다. 내 아이 모두 대학에 보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니다. 지은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더 일해야지. 4년 더 할 수 있다.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큰아버지는 쉬고 싶으셨을 것이다. 이미 60이 넘었고 몸도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 그런데 자신을 위해 4년을 더 일하기로 하셨다. 그것도 혼자 결심하시고. 큰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4명의 조카들은 모두 울었다. 그들은 큰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큰아버지가 가족 모임에 나와도 인사만 하고 자기들끼리만 떠들었다. 큰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묻지 않았다. 그저 쪽방촌에 사는 가난한 삼촌이라고만 생각했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 큰아버지는 평생 너희를 사랑하셨다. 말로는 표현 못하셨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지.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제사 지내야 해요. 제대로. 그래야지. 매년 제사 지내자. 너희 큰아버지 기일에. 내 조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야 큰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며칠 후 김영수는 형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쪽방을 찾았다. 이번엔 민준과 수진, 준혁, 지은이 함께였다. 그들은 형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다. 옷장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이 나왔다. 민준이 사진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흑백 가족 사진이 있었다. 아마도 60년 전쯤 찍었을 사진. 어린 영달과 영수, 영철, 영숙이 부모님과 함께 서 있었다. 모두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다. 그 시절엔 사진 찍는 게 큰일이었으니까. 다음 페이지엔 영달의 청년 시절 사진이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회사 앞에 서 있었다. 얼굴엔 희망이 가득했다. 아마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찍은 사진일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엔 가족 모임 사진들이 이어졌다. 명절 사진, 생일 사진, 여행 사진. 그런데 영달은 점점 사진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 처음엔 가운데 섰다가 나중엔 맨 뒤 구석에 서 있었다. 마지막 몇 장엔 아예 사진에 없었다. 아마 사진 찍는 사람 역할을 했을 것이다. 수진이 사진을 가리켰다. 이게 내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뒤에 큰아버지 계세요. 사진 속 영달은 맨 뒤에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큰아버지는 늘 뒤에 계셨다. 가족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 사진 첫 마지막 페이지엔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다. 민준의 대학 합격 기사였다. 1995년 지역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 서울대 합격생 배출. 지역 명문고 자랑. 기사 속에 민준의 이름이 있었다. 영달은 그 기사를 오려서 사진첩에 보관했던 것이다. 그 밑엔 수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기사, 준혁의 사법고시 합격 기사, 지은의 출판사 입사, 기사까지 모두 스크랩되어 있었다. 영달은 조카들의 모든 소식을 챙겼다. 신문을 뒤지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가족들한테 슬쩍슬쩍 물어보며 정보를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혼자 기뻐했을 것이다. 준혁이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다. 큰아버지는 우리보다 우릴 더 잘 아셨던 거네요. 그러게. 우린 큰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은이 책장을 뒤지다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을 펼치자 주소와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대부분 일용직 소개소와 인력사무소 번호였다. 영달은 이 수첩을 들고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녔을 것이다. 수첩 뒷장엔 메모가 있었다. 건설 현장 일당 3만 원, 오전 7시 집합, 공장 야간 시급 5천 원, 저녁 8시 출근, 경비일 월급 80만 원, 24시간 격일 근무. 영달은 가리지 않았다. 어떤 일이든 했다. 나이 들어 몸이 힘들어도,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일했다. 조카들의 등록금을 위해 민준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열자 4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준에게, 수진에게, 준혁에게, 지은에게.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민준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다. 민준은 그날을 기억한다.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 사진엔 자신 혼자만 나와 있었다. 누가 찍은 걸까? 편지를 펼쳤다. 민준아, 졸업 축하한다. 내가 학사모 쓰고 웃는 모습을 보니 내 일처럼 기뻤다. 나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 다가가진 못했다. 내가 놀랄까봐.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잘 살아라. 큰아버지가. 민준은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큰아버지는 졸업식에 오셨다. 하지만 멀리서만 지켜보셨다. 다가오지 않으셨다. 자신이 놀랄까봐, 자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수진도 자기 봉투를 열었다. 안엔 수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는 사진과 편지가 있었다. 수진아,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택해서 자랑스럽다.
나도 평생 가난하게 살아봐서 안다.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 일을 하니 큰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하다. 고맙다. 큰아버지가. 준혁의 봉투엔 변호사 선서식 사진과 편지가 있었다. 준혁아, 변호사 되어서 축하한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나도 기뻤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돈만 줬지 말고. 큰아버지가. 지은의 봉투엔 출판사 사옥 앞에서 찍은 사진과 편지가 있었다. 지은아, 책 만드는 일을 한다니 멋지다. 나도 젊었을 때 책을 참 좋아했어. 좋은 책 많이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 큰아버지가. 내 조카는 각자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큰아버지는 그들의 모든 순간을 지켜봤다. 졸업식, 자격증 취득, 입사, 모든 중요한 순간에 큰아버지는 멀리서 함께 하셨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으셨다. 그저 바라만 보셨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은 너희가 부담 갖지 않길 바라셨던 거야. 자기가 도와줬다는 걸 알면 너희가 마음 불편해할까봐. 그래서 끝까지 숨기신 거지. 그날 밤, 내 조카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큰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계속 읽었다. 옆에선 아내가 걱정스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나는 큰아버지를 너무 몰랐어.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이제라도? 큰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 큰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몰랐을까? 민주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기억 속 큰아버지는 정말 희미했다. 어렸을 때 명절에 몇 번 본 게 전부였다. 큰아버지는 늘 구석에 앉아 계셨고 말씀도 별로 없으셨다. 민주는 큰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인사만 하고 다른 어른들한테 갔다. 큰아버지가 외로우셨을 텐데, 조카가 다가와 주길 기다리셨을 텐데. 민주는 20살 때를 떠올렸다. 대학교 1학년 새내기 때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친구들은 등록금 대출받고 알바하느라 바빴는데 자신은 그런 걱정이 없었다. 당시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거라고. 그런데 그게 큰아버지의 희생이었다니. 수진도 잠 못 이루긴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큰아버지의 편지를 펼쳐놓고 눈물을 흘렸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다. 가난한 노인, 홀로 사는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들. 그들을 도우면서 늘 안타까웠다. 그런데 정작 자기 큰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줄 몰랐다. 수지는 큰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아마 10년 전쯤 할머니 제사 때였던 것 같다. 큰아버지는 제사상 한쪽 구석에 앉아 계셨다. 수지는 인사만 하고 사촌들과 떠들었다. 큰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지도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큰아버지가 너무 말라 보이셨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피곤해 보이셨다. 그런데 수지는 그냥 지나쳤다. 준혁은 서재에 앉아 법률 서적들을 바라봤다. 이 책들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며 좋은 돈을 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큰아버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다. 큰아버지가 쪽방촌에서 라면 먹으며 모은 돈으로 자신이 공부했다. 준혁은 큰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어렸을 때 한두 번 본 게 전부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론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셨고 외가 쪽 친척들과 더 가깝게 지냈다. 친가 쪽 모임엔 거의 안 갔다. 그러니 큰아버지를 볼 일이 없었다. 큰아버지도 연락하지 않으셨고 그냥 그렇게 멀어졌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출판사에 가면 신간 원고를 봐야 한다. 작가들이 보낸 원고. 그 원고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랑, 이별, 성장, 희생. 그런데 정작 자기 큰아버지의 이야기는 몰랐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은은 큰아버지를 본 기억이 거의 없다. 태어났을 때 이미 큰아버지는 가족 모임에 잘 안 나오셨다. 가끔 명절에 오셔도 일찍 가셨다. 지은은 큰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한다. 그저 키 큰 남자, 마른 얼굴, 그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 새벽이 되자 민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예요. 민준아, 이 새벽에 왜? 잠이 안 와서요. 아버지, 큰아버지 산소는 어디에 모셨어요? 화장했다. 납골당에 모셨어. 어느 납골당이요? 영등포 추모공원. 내일 갈게요. 아침 일찍. 민주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가 물었다. 지금 가려고요? 응. 기다릴 수가 없어. 큰아버지한테 가야 해. 민주는 차를 몰고 영등포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추모공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민주는 담 밖에서 기다렸다. 해가 뜨고 공원 문이 열리자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다. 관리인에게 김영달의 위치를 물었고 3층 한쪽 구석 작은 칸으로 안내받았다. 작은 명패에 김영달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큰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늦었습니다. 정말 늦게 왔어요. 민주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큰아버지가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거 이제야 알았어요. 20해 동안 몰랐습니다. 큰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학교 다니고, 놀고, 공부하고, 그게 다였어요. 큰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쪽방촌에서 라면 드시며 일하셨는데,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큰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아버지 사정이 어려우셨으니까. 근데 큰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저는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큰아버지한테 관심도 안 가졌어요. 명절 때 봐도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요. 큰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한 번도 안 여쭤봤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큰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이제부터 매년 찾아뵙겠습니다. 큰아버지 기일엔 꼭 오겠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베푸는 삶, 남을 돕는 삶, 큰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는 형제들과 조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영수의 집 거실에 10명이 둘러앉았다. 영수, 영철, 영숙, 그리고 내 조카와 그들의 배우자까지. 김영수가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우리가 형님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 위해서다.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한테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우리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김영수가 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형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형님의 뜻을 이어가면 되는 거야. 민준이 나섰다. 할아버지,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큰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장학금? 네, 김영달 장학금.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요. 큰아버지가 우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수진이 거들었다. 저도 찬성이에요.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니까 장학금 운영을 도울 수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 선발하고 지원하고. 준혁이 말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학재단 설립이나 운영 관련해서요. 지은이 덧붙였다. 저는 홍보를 도와드릴게요. 출판사에서 일하니까 큰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알릴 수도 있어요. 김영수는 조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모두 진지했다. 형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좋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 형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날부터 가족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기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장학금, 기금으로 내놓았다. 수진, 준혁, 지은도 각자 형편껏 기부했다. 김영수와 영철, 영숙도 조금씩 보탰다. 석 달 만에 기금이 5천만 원이 모였다. 준혁이 장학재단 설립 절차를 밟았다. 서류 작업, 등록, 승인,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다. 그리고 반년 후, 김영달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첫 장학생으로 3명의 대학생이 선발됐다. 모두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다. 장학금 전달식 날, 가족들은 모두 참석했다.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박한 행사였지만 의미는 컸다. 3명의 장학생은 각자 사연을 이야기했다. 첫 번째 학생은 21살 여학생이었다. 저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등록금 마련하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이번에 장학금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23 남학생이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집이 농사 짓는데 요즘 농사로는 돈을 못 벌거든요. 부모님이 빚까지 내서 저를 대학 보내셨는데 이제 장학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학생은 20살 남학생이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요. 대학 가는 게 꿈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돼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새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아버지를 떠올렸다. 큰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어려운 조카들을 보며 도와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내놓으셨을 것이다. 전달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영등포 추모공원을 찾았다. 김영달의 명패 앞에 꽃을 놓고 모두 절을 올렸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우리가 형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형님이 우리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부디 편히 쉬세요. 영철이 덧붙였다. 형님,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형님을 너무 몰랐어요. 이제라도 형님을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사랑합니다. 평생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조카도 차례로 인사를 올렸다. 큰아버지, 저 민준이 인사드립니다. 큰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큰아버지, 수진이에요. 큰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큰아버지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큰아버지, 준혁입니다. 큰아버지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큰아버지, 막내 지은이에요. 큰아버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년이 흘렀다. 김영달 장학재단은 점점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부금을 보내왔다. 영달의 희생에 감동한 사람들이었다. 기금은 2억 원이 넘었고 장학생은 20명으로 늘었다.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 사무국장을 맡았다. 큰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싶었다.
수지는 장학생 선발과 관리를 맡았다. 준혁은 법률 자문을 맡았고 지은은 홍보를 담당했다. 가족 모두가 재단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어느 날 민주는 재단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다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우리은행 영등포 지점 최상훈이었다. 민주는 편지를 뜯었다. 민준 씨께 오랜만입니다. 최상훈입니다. 고인의 일주기가 다가와 연락드립니다. 사실 제가 전해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또 다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일주기가 지난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지점으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는 즉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가족 모두가 우리은행 영등포 지점에 모였다. 최상훈 지점장이 그들을 맞이하며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고인께서 이 편지를 1년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가 봉투를 받아 뜯었다. 안에는 몇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김영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영수, 영철, 영숙. 그리고 조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것이다. 너희가 내 첫 번째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다. 아마 많이 놀랐겠지. 그리고 미안해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가 미안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 김영수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읽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조카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다. 나는 젊었을 때 결혼할 기회가 있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하면 내 돈과 시간이 모두 가정에 쓰일 것이고, 그럼 조카들을 도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다. 영숙이 눈물을 흘렸다. 어떤 사람들은 내 선택이 바보 같다고 할 것이다. 조카들 위해 자기 인생을 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민준이, 수진이, 준혁이, 지은이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텐 가장 큰 행복이었다. 김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다.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하나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가족은 돈보다 중요하다. 명예보다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다. 내가 평생 혼자 살아봐서 안다. 가족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니 너희는 꼭 함께 모여라. 명절에도 모이고, 생일에도 모이고, 그냥 보고 싶을 때도 모여라. 영철이 흐느꼈다. 그리고 내가 조카들한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세상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너희가 조금만 나눠도 그 사람들한텐 큰 힘이 된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이것만은 안다. 베푸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민준이 목이 메어 대신 읽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했다. 비록 쪽방촌에 살았고 돈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조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 그게 내 인생의 의미였다. 그러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았고 원하던 대로 갔다. 잘 살아라. 사랑한다. 형, 오빠, 큰아버지 영달. 편지가 끝났다. 상담실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 울고 있었다. 최상훈 지점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김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기 제사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영등포 추모공원 한쪽 예배실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제사상을 차리고 영달의 영정 사진을 모셨다. 사진 속 영달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김영수가 제사를 주관했다. 형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형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장학재단도 만들었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형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영철이 술잔을 올리며 말했다. 형님, 동생 영철입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수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님처럼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 저 영숙이에요. 오빠가 우리 준혁이 지은이 대학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빠 없었으면 우리 애들 대학 못 갔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 조카도 차례로 절을 올렸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큰아버지, 저 민준이 인사드립니다. 큰아버지 덕분에 제가 서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지금은 재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진이 이었다. 큰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큰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큰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준혁이 말했다. 큰아버지, 준혁입니다. 큰아버지 덕분에 변호사 됐습니다. 지금은 재단 법률 자문을 맡아서 큰아버지 일을 돕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큰아버지, 막내 지은이에요. 큰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달에 출간됩니다. 제목은 백만장자 삼촌의 마지막 계좌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아버지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모두 모인 자리였다. 예전엔 명절에도 다들 바빠서 잘 안 모였는데 이제는 자주 모이게 됐다. 영달의 편지 때문이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자주 모여라.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발표를 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재단 기금이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매년 50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장학생 중 한 명이 이번에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 학생이 나중에 의사 되면 무료 진료도 하겠대요. 큰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김영수가 흐뭇하게 웃었다. 형님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영철이 말했다. 형님은 돈은 안 남기셨지만 더 큰 걸 남기셨어. 사랑이야.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빠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영등포 쪽방촌을 찾았다. 영달이 살았던 그 건물은 이제 재개발로 철거될 예정이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다. 건물 앞에 섰을 때 모두 숙연해졌다. 민준이 말했다. 큰아버지가 이 좁은 방에서 20회를 사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수진이 덧붙였다. 큰아버지는 여기서 우리 미래를 그리셨을 거예요. 우리가 대학 가고 졸업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큰아버지는 자기 행복은 포기하시고 우리 행복을 위해 사셨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큰아버지,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우릴. 김영수가 건물을 올려다봤다. 형님은 진짜 영웅이셨어. 세상이 알아주는 영웅은 아니지만 우리한텐 가장 큰 영웅. 2년이 흘렀다. 김영달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 기부금이 계속 들어왔고 기금은 10억 원을 넘었다. 장학생은 100명이 넘었다. 지은이 쓴 책 백만장자 삼촌의 마지막 계좌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수십만 부가 팔렸고 영화로도 제작됐다. 영달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는 재단 일에 전념했다. 회사를 그만둔 건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 하는 일이 훨씬 의미 있었다. 매년 장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아버지를 떠올렸다. 큰아버지도 이런 기쁨을 느끼셨을 것이다. 어느 날 민주는 한 장학생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5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었다. 편지를 펼쳤다. 민준 선생님께 저 기억하시나요? 5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박지훈입니다. 그때 저는 고아원 출신으로 대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도와주셔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합니다. 선생님께 그리고 김영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달 제 월급에서 10만 원씩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큰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큰아버지가 조카들을 도왔고, 조카들이 재단을 만들었고, 재단이 학생들을 도왔고, 그 학생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 사랑의 연쇄였다. 그날 저녁, 민주는 추모공원을 찾았다. 큰아버지 명패 앞에 앉아 편지를 읽어드렸다. 큰아버지, 박지훈이라는 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큰아버지 덕분에 대학 나와서 지금 선생님이 됐대요.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겠대요. 큰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큰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부자가 뭔지.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게 부자인 거죠. 큰아버지는 돈은 없으셨지만 가장 부자셨어요. 사랑이 가득하셨으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큰아버지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큰아버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버지 김영수가 서 있었다. 민준아, 너도 왔구나.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나도 형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어. 김영수는 아들 옆에 앉았다. 그리고 형의 명패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동생 영수입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명절에도 잘 안 모였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애들도 자주 연락하고요. 형님이 우리한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영수는 눈물을 닦았다.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형님이 쪽방촌에서 힘들게 사시는 줄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동생이 못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큰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편지에서도 그러셨잖아요.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럼 앞으로 더 잘하면 돼요. 큰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명패를 향해 다시 말했다. 형님, 약속드립니다. 형님처럼 살겠습니다. 베푸는 삶, 사랑하는 삶. 형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자는 함께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형을, 큰아버지를 생각하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추모공원에 불이 켜졌다. 민준과 김영수는 일어나 공원을 나섰다. 밖에서 수진과 준혁,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빠. 우리도 인사드리고 가요.
내 조카는 다시 추모공원으로 들어갔다. 큰아버지 앞에 섰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큰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오늘 제가 맡은 사회복지 케이스 중에 어려운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한테 장학금 연결해 줬어요. 큰아버지처럼요. 준혁이 이었다. 큰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오늘 무료 법률 상담해 줬어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요. 큰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은이 말했다. 큰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큰아버지 책이 이번 주에 다시 베스트셀러 1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아버지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큰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오늘 새로운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어요. 모두 큰아버지 같은 후원자를 만나서 기뻐했어요. 큰아버지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 조카는 함께 절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큰아버지 저 별 중에 계실까? 준혁이 웃었다. 큰아버지는 별보다 더 빛나는 분이셨어. 지은이 덧붙였다. 큰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계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큰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한, 내 조카는 함께 걸었다. 추모공원을 나와 거리로.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큰아버지가 함께 걷고 계시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다. 큰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김영달은 돈은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을 남겼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조카들을 통해, 장학생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도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끝없이 영원히 쪽방촌의 작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조카들의 미래를 그리던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이제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백만장자 삼촌, 진짜 부자, 사랑의 영웅, 김영달.